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개헌도 계획적으로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한번 여러분하고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옛날에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죠. 기생충. 그 기생충 영화에서 송강호 배우가 거기서 이제 아버지 역으로 나오는데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아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해서 어디 취직하고 뭐 하겠다 얘기하니까 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대사를 한번 했죠. 그래가지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게 또 그 당시에 한참 또 유행을 했었고 지금도 그 말을 또 즐겨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개인도 그렇고 한 나라도 그렇고 계획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죠. 계획이 없이 그냥 무계획적으로 살다 보면 또 때로는 뭐 계획 없이 하는 것이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은 평균적으로 계획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38년 동안 개헌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개헌을 안 하고 지금 오고 있는데 이처럼 개헌을 안 하고 있는 게 계획적이냐? 계획적으로 개헌을 안 한 것이냐? 그런 건 아니죠. 자, 개헌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왜 개헌을 안 했냐? 개헌 안 한 거는 계획적으로 안 한 게 아니죠. 그냥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은 이게 계획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계획을 하게 되죠. 뭔가를 개선하려고 할 때, 막 바꿔보려고 할 때, 그 현상에 대해서 뭔가 타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40년 가까이 개헌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개헌을 하겠다 하면은 당연히 이것도 계획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물론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겠죠. 하지만 어쨌든 계획을 세워서 해보자. 그럼 계획을 어떻게 짤 거냐 하는 것은 서로 이제 갑론을박이 있겠죠. 빨리 하자는 사람도 있고 좀 천천히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졸속으로 하면 그것도 또 때로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숙고를 해서 하는 게 맞을 때가 있습니다.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현 시점에서 이제 개헌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이 개헌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생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계속 이 코너를 통해서 함께 그 현재까지 나와 있는 개헌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함께 볼 건데요. 그러한 그 이미 축적된 어떤 방향이랄까 또는 어느 정도 합의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개헌이라는 것이 그냥 사실은 결정만 내리면 금방 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 돼 있다는 거 우리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헌을 계획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개헌이라는 게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되는지 우리가 일단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헌법 개정 절차 헌법 128조에서 130조까지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 의하면 제적의원 과반수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 제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나 또는 대통령이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의가 되면 20일 이상 공고하고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공고 기간은 맥시멈 60일 넘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 의결을 거쳐서 근데 이때 이제 국회 의결 정족수가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딱 그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이게 쉽지 않죠. 3분의 1을 넘는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국회 의결을 거두면 국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를 해야 됩니다. 너무 투표율이 낮으면 또 안 됩니다. 국민투표가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가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되고 투표한 사람들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헌법이 개정됩니다. 예,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맥시멈으로 하면 한 90일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개헌에. 그러니까 개헌안 발의된 때로부터 약 90일. 왜냐하면 발의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탈로 하면 한 90일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절차에 들어가기 시작한 다음부터.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개헌을 유독 까다롭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한번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개헌안 발의할 때 일반적으로 외국에서도 국민들이 발의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합니다. 근데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어서 개별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나라도 있어요. 뭐 벨기에 같은 나라가 또 프랑스도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제적의원의 뭐 6분의 1, 그리스 같은 경우는 제적의원 6분의 1이면 발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폴란드, 뭐 러시아 이런 데는 제적의원 5분의 1이면 발의할 수 있습니다. 5분의 1. 그다음에 불가리아, 뭐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는 제적의원 4분의 1로도 발의할 수 있죠. 그다음에 3분의 1로 할 수 있는 나라, 뭐 제적 과반수로 할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는 이제 제적의원 과반수 의원들이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찬성을 해서. 그리고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발의해야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뭐 일본이라든가 미국이 이제 그렇게 돼 있다고 하죠. 자, 이와 같이 돼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이 발의하면 뭐 간단하긴 합니다만은 그 비교적 그래도 이게 개헌이 좀 까다로운 편에 우리나라가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헌이 어려운 나라를 경성헌법 국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 개헌 절차가 일반 법률보다 어렵게 돼 있는 것을 그런 헌법을 경성헌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개헌안은 근데 이제 참고로 개헌안을 국민들이 발안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국회나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발의할 수 있는 발의할 수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통은 뭐 좀 나라가 좀 작은 나라들이죠. 큰 나라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작은 나라고. 근데 아주 특이하게도 우리나라가 보면은 옛날에 1954년부터 1972년 사이에 헌법에 민의원 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이 그 동의를 하면은 국민이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발안 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경우에 국민이 발안해서 바로 이제 그걸 가지고 뭐 국민투표하는 건 아니고 그것을 또 이제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긴 합니다. 해야지만 어쨌든 국민이 50만 명 이상이 한다 그러면은 뭐 그거는 국회에서도 그거를 뭐 무시할 수는 없겠죠. 하여튼 그러한 제도가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발의가 됐어요. 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어. 그러면은 그다음에 뭐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러면 이거를 국회에서 의결할 때는 그럼 정족수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나라도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그리스, 슬로바키아, 뭐 튀르키예 이런 나라는 그럼 60%가 찬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3분의 2 이상인 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분의 3 이상인 나라가 이제 또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회 의결 정족수도 돼 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개헌 절차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헌 절차법. 이건 뭐냐면은 개헌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법에다가 명시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 그래서 역대 지금 개헌 절차법이 3개가 발의가 됐습니다. 옛날에 2014년에 한 번, 2017년에 한 번, 2024년에 또 한 번 이렇게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이게 다 임기 만료 폐지됐습니다. 2024년에 발의된 것도 이게 그 22대 총선 직전에 발의가 됐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다 임기 만료 폐지된 법안들입니다. 특히 이제 주요 발의자들 보면 이제 처음에 2014년에는 김성건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요. 그다음에 정성호, 조정식 의원 이런 분들이 발의자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또 실세죠. 실세. 그래가지고
이런 그 현재 민주당 실세들 중에도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분들이 있었다. 자, 그리고 국민 참여에 의한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2017년에 나온 건데요. 이때는 이제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지금 현재도 이제 무소속 의원이죠. 그 다음에 우원식 의원 국회의장, 이분이 현재 국회의장이죠. 이 당시에는 국회의장이 아니었지만 현재 국회의장입니다. 그래서 우원식 현 의장이 지금 개헌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원식 의원도 이런 헌법 개정 절차법에 대해서 공동 발의를 했던 적이 있다. 여기 보면 뭐 국민 의견 수렴은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있고 뭐 그다음에 개헌특위 구성, 그다음 법률 기구화하고 시민회의를 구성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시민회의. 이게 이제 국민들 일정 수 이상 몇백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체를 구성해서 여기에 일정하게 역할을 맡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4년도 작년에 발의됐던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은 이제 당시에 국회의장이었던 김진표 의원이 발의했고요.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 뭐 고용진 의원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국민 의견 수렴하고 특위 구성하고 국민 참여회의. 이때는 시민회의였는데 이때는 국민 참여회의라고 명식을 해서 이와 같이 헌법 개정 절차를 법제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미 계속 있었다는 거. 벌써 10년 전부터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면 강상도 변하는데 이게 그만큼 이제 개헌에 대한 그 정치인들도 그 필요성은 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정치인들이 대부분 이와 같이 그 현재도 아주 활발하게 현역 그 정치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 분들도 다 이 역대 개헌절차법에 발의할 때 법안 발의할 때 다 동참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헌이라는 것이 무슨 뭐 그냥 뭐 전혀 맥락 없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한국 정치에서 한국 정치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잘 뭐 이렇게 제대로 잘 굴러가지 않는다고 보는 측면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어쨌든 뭔가 개선해 보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그런 의지는 어쨌든 계속해서 끊임없이 표출돼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히 이제 주목할 점은 이와 같은 개헌 절차법을 또 계속해서 지금도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개헌 절차법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예컨대 뭐 5년이면 5년, 뭐 아니면 뭐 2년이면 2년 이런 식으로 일정한 때가 되면은 그냥 의무적으로 개헌을 하도록 그걸 법률에다 명시하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자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체제나 국가의 어떤 그 운영 원리라든가 이런 거 바꾸는 거기 때문에 자 개헌을 어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일반적으로는 현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근본적인 그 운영 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굳이 개헌에 그렇게 목매달 필요가 없어요. 목매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좀 현재 이대로 그냥 가면 좋습니다. 이대로 좋죠. 뭐 굳이 바꿔가지고 바꾸면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그죠? 개헌을 해가지고 이게 과연 기득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뭐 기득권자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어쨌든 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헌을 했을 때 그 여파가 나한테 좋게 될지 나쁘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지. 그죠? 가봐야 알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현상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기득권자들은 싫어하기 때문에 내지는 그 개헌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다. 그러면 결국은 그냥 놔두면 개헌은 계속 뒤로 물러나서 헌법이 개선이 안 되고 계속 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헌법이 개정이 안 되고 헌법이 시대에 맞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현실을 바꾸는 것도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그 텀을 두고 헌법 개정을 의무적으로 하자. 마치 유태인들이 40년인가요? 40년에 한 번씩 이 소위 말하는 희년이라는 걸 둬가지고 모든 채무를 탕감해주고 해가지고 공동체의 어떤 결속력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 구약 시대부터. 그래서 마치 그렇듯이 우리도 개헌이라는 것을 일정한 시간 주기에 따라서 해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어떤 그 통합을 다시 한 번씩 그 갱신하자는 거죠. 갱신하자. 어떻게 보면 사회계약, 루소가 말했던 사회계약 있죠. 소셜 컨트랙트, 이 사회계약을 일정한 주기에 의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리뉴얼 하는 거죠. 우리 사회를 리뉴얼, 우리 국가 운영 시스템을 리뉴얼하자. 자,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국민 개개인도 또 뭔가 일신 우일신하는 그런 계기를 또 찾을 수가 있죠. 자,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변화에 맞서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일으켜내는 사람들이야말로 어떤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국가만이 더 위대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 개헌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던져주는 하나의 시사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러한 개헌을 통해 가지고 헌법의 의미, 그다음에 우리 국가가 지향해야 될 그런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